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사회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횡단보도에서부터 각종 사회적 약속과 미래를 약속하는 연금, 교육 같은 것들이 모두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점점 이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은 경제 또 사회를 신뢰하지 않아서 출산율마저 낮아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미래 경제에는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실증적으로 증명한 연구가 오늘 화제가 됐습니다. 주거비와 저출산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는데요.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알아봅니다. 신뢰,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떠든다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죠. 2016년 4월 12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미리 만날 수 있는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금을 두고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세금이 많이 또 잘 거치고 있다는 건데요.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카드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국내 소비 중 80%가 카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투자가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는 현상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세금을 두고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약간 실소를 머금게 됐는데요. 올해 세금이 잘 거치고 있다고요? 네, 그 기획재정부의 자료인데요. 그 올해 1, 2월 국세 수입이 42조 7천억 원을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9천억 원이 무려 34%나 늘었습니다. 2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은 19%를 기록해서 작년보다 4.4%포인트 높아졌는데요. 올해 국세 수입 예산 중에서 20% 정도가 그 1, 2월에 거쳤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주요 세목에서 세수가 늘었는데 특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수입이 많이 늘었고요. 담배세 등을 포함한 기타 세수도 크게 좀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개인 소득이나 소비가 줄었다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렇게 세금이 잘 거치는 이유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부가세는 작년 4분기에 소비가 좀 늘면서 증가를 했고요. 소득세 역시 작년 11월과 12월에 이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면서 이 양도소득세가 좀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네. 또 이 설 상여금을 1월에 조기 지급한 부분도 반영됐다고 하는데 다만 이 세금 수입보다 지출액이 더 크게 늘면서 이 재정 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이 나라빚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2월까지 통합 재정 수지는 2조 1천억 원의 적자를 냈고요. 이에 따라서 2월 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576조 6천억 원을 기록해서 이 연말보다 20조 원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도 인터뷰를 했는데 통합재정수지 또 관리재정수지가 썩 좋지 않아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세금은 잘 거치는 것 뭔가 나라 경제와 또 국민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내 소비 지출 가운데 카드 사용 비중 80%를 넘어섰다고요? 네, 소비자 10명 중에서 8명 이상은 이 현금 대신에 카드로 결제를 한다는 뜻인데, 이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최종 소비 지출에서 카드 승인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2.6%에 달했습니다. 네. 이 순수 소비 지출에서 이 카드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이후에 좀 꾸준히 늘어왔는데 2004년에는 36%에 불과했는데요. 2008년에는 50%를 넘어섰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 80% 선마저 넘어선 겁니다. 예, 카드 사용 좀 걱정되는 면도 있긴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것 정부가 좀 카드 사용을 장려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이 세원 양성화를 위해서 이 세제 혜택 등을 통해서 그동안 꾸준히 카드 사용을 좀 장려해 왔는데요. 특히 공과금과 4대 보험료까지 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면서 특히 법인을 중심으로 이 카드 결제 비중이 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공과금 관련 카드 승인 금액은 46조 2,9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배 넘게 늘었는데요. 여기에 따라 전반적인 소비 패턴이 불편한 좀 현금 대신에 이 카드를 선호하는 경향도 좀 점차 좀 강해지면서 이런 영향도 좀 큰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은행 창구도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현금 들고 세금 납부하러 가시는 분들보다는 요즘 카드 결제 자동으로 해놓는 분들도 많죠. 자, 네. 고용 없는 투자가 현실화하고 있다.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고용은 안 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 CEO 스코어에 따르면 30대 그룹 소속 계열사 중에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272개사의 작년 말 현재 고용 인원이 101만 3,142명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네. 이 전년 말보다 0.44%가 좀 줄어드는 건데요. 30대 그룹의 작년 투자는 18%가 늘었다는 점에서 이 말씀하신 이 고용 없는 투자가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30대 그룹 중에서 새로 포함된 하림의 고용 인원이 2,000명 정도 늘어난 것을 좀 감안을 하면 실질적인 고용 감소폭은 더 클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업종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자동차와 유통 등의 고용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반면에 이 장기 침체에 빠진 철강, 조선 등의 등의 고용 인원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 1,000명 이상 고용을 늘린 그룹은 현대차와 LG, 한화, GS,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7개였고요. 반면에 삼성과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5개 그룹은 고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삼성과 하나그룹은 방산 부분의 대규모 M&A에 따른 영향이 좀 고용에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투자도 늘고 고용도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그룹 상장사 계열사 등기 임원 보수, 일반 직원의 10배 이상 이렇게 나타났네요. 네, 그 한국 2만 기업 연구소에 따른 자료인데요. 국내 52개 주요 그룹 상장 계열사 241곳의 이 등기 임원 보수를 분석을 했더니 평균 6억 2,600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이 47%로 절반쯤 됐고요. 10억 원 이상도 40개사 16%에 달했습니다. 이 반면에 직원 1인당 보수는 6,190만 원으로 이 등기 임원과는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 직원 평균 보수는 그 6천만 원대 구간이 24%로 가장 많았고 5천만 원대가 19%, 4천만 원대가 18%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임원이 되는 것 속칭 별을 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만큼의 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의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모처럼 증시 반등 상향하는 모습을 본 것 같은데요. 오늘 구체적인 상황 어떻습니까?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증시 상황 좀 알려주시죠. 네, 오늘 오랜만에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거래소의 강세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체면치레만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10.95포인트, 0.56%가 상승하면서 1981.32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 코스닥 시장은 0.44포인트, 아주 소폭이죠. 0.06% 상승한 693.45포인트로 겨우 하락을 모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양장 모두 3일 만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특징적인 부분들은 최근에 나타난 흐름들과 비슷한 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건설업, 기계업, 그리고 철강, 그리고 일부 조선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구경제주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종목들이 네.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이런 흐름에는 외국인들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기관은 매도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약 1,2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기관 매도에 개인과 외국인 매수였는데 외국인은 16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중소형주들보다는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거래소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446, 하락은 368,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499 종목이 올랐습니다만 오히려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수는 558 종목으로 더 많은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환율은 조금 하락한 모양새인데요. 외국인들의 이 투자 비용, 외국인들의 매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 환율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원하는 강세 방향일 때 외국인들 투자를 좀 유인하는 성향이 높습니다. 오늘 0.7원 정도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1,150원 밑으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외국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단순히 이제 원화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전망들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그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들이 과거에 채권 쪽으로 집중된, 즉 안전자산으로 집중됐던 것이 서서히 위험자산으로 돌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미 아시다시피 유가입니다. 네. 유가가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다시 WTI 기준으로 40달러 선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경기 지표 중에 하나인 해운 운임 지수, BDI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물론 절대치는 굉장히 낮습니다만 이게 꾸준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경기가 조금씩 회복이 된다라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돌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달러 자금에만 묶여있던 자금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대로 또 이런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지표들이 서서히 올라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한국 시장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특징적인 업종인 건설 업종의 높은 강세, 그러니까 3% 중반대 그 업종 지수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이런 흐름은 사실은 뭐 건설이 앞으로 좋겠느냐라는 전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용을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를 전하면 국내 건설은 약 35만 호 정도 수준으로 전년 평균 대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이제 해외 쪽 수주가 과거 대비로는 좀 올라갈 것인데, 네. 과거에는 적정 수주를 받느라고 저가 수주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적정한 가격을 받으면서 수주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시장이 주목하면서 건설업종으로 매기가 더 들어갔고, 이러는 과정에서 철강주들이라든가 기계주들, 과거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던 주식 쪽으로 기대감이 들어가면서 두 가지가 같이 엮이는 거죠.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반등하는 부분 하나와, 그리고 실적이 그래도 올해는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한꺼번에 어우러지면서 구경제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반면에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주었던 의학,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나 성장주들은 상당히 어려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에 따라서 어떤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는 시장이 지금의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서울의 꿈과 희망 스카프 제20회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함께할 친구를 모집합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키덜트, 캐릭터, 웹툰, 게임 등 많은 업체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스카프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동대문 DDP에서 열립니다. 경제 탐구생활. 네,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퀴즈, 선물, 상식이 함께하는 경제탐구생활들 보내드리고 있죠.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티켓도 드립니다.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퀴즈 굉장히 쉽습니다. 한국인들의 주식이라고만 내도 답을 맞히실 것 같은데요. 이것의 소비량이 계속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60kg인데요. 하루 기준 공깃밥 2개도 안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소비량은 감소하는데 이것 수입은 오히려 확대하면서 재고량도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소비에 비해 공급이 많다 보니 가격은 떨어지고 급기야 전국 산지 이것 가격은 20kg당 36,000원대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것 재배 면적을 줄이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합니다. 보리, 밀과 함께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산물입니다. 한국인은 그래도 이걸로 만든 밥을 먹어야 힘을 발휘하겠죠. 밥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젊은 층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큰 문제 뭘까요? 지금은 나이가 많건 적건 이 주택 문제가 가장 큰 경제의 뇌관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택의 매매나 전세 가격, 즉 주거 비용이 높을수록 초산 연령도 늦고 출산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분석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주택 가격과 출산 시기의 수준 보고서를 낸 한남대 경제학과 황진영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식적으로 집값 오르고 먹고 살기 힘들면 아이를 낳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데 이번에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것을 조금 증명해 보였다라는 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조사됐는지 연구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결혼도 미루고 출산도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었는데요. 네네. 이것을 가용한 자료를 가지고 실정적으로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한 사항이 그대로 적절히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주택 가격과 또 출산율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걸까요? 주택 매매 가격과 주택 전세 가격을 사용했고요. 네. 이거는 또 한국감정원에서 주택 가격 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거든요. 네. 그 자료를 이용해서 주택 평균 가격을 지역별 16개 시도 지역별로 우리가 한산해서 계산했고요. 네. 그다음에 학계 출산율과 초산 연령은 통계청에서 매년 인구 동향 조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자료를 가지고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주택 가격하고 학계 출산율 그리고 초산 연령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예, 이 주택의 매매 혹은 주택의 전세 가격이 높을수록 다시 말해 주거 비용이 높을수록 초산 연령 높고 출산율 낮다 이렇게 일단 밝혀졌는데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하죠?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한 가지 문제에서 출산율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다양한 문제에서 출산율이 개선되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주택 가격은 가격을 매도원 이렇게 측정하고요. 네. 출산율은 출생아 수 1명, 2명 이렇게 명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네. 이 측정 다리도 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연구 결과에 하면 주택 가격이 약 1억, 평균적으로 한 1억 정도 상승하면 네. 학계 출산율이라고 있습니다. 학계 출산율이 우리가 여성의 가임 기간 동안에 낳을 수 있는 아이들 수를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 학계 출산율이 약 한 0.042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측되었습니다. 예. 자, 1억이 오르면 0.042명 정도가 하락한다. 이렇게 하락하는 네. 수치가 일단 증명된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할수록 또 아파트 전세 거주자가 자가 거주자에 비해서 자녀 출산이 더 낮다. 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지역별로도 네. 조금 다르고요. 이 내용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다른데요. 네. 우리 학계 출산율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를 2013년 자료를 보면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약 한 0.968명으로 우리나라 16개 시도, 물론 세종시는 제외했습니다만은 16개 시도에서 가장 낮은 수치예요. 네. 반대로 주택 가격은 상당히 높은 수치고요. 네. 반면 충남이나 전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은 낮고 학계 출산율은 충남의 경우에는 1.442명 정도, 네. 그다음에 전남은 1.518명 정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게 이렇게 관측되었습니다. 예. 또 보니까 이 전세 거주자가 자가 거주자보다 출산율이 더 낮다. 어떻게 보면 전세 사시는 분들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젊은 분일 텐데 이것도 네.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전세 거주자가 아무래도 우리가 출산이라는 것은 대체로 출산이 가임기한이 있기 때문에 젊은 남녀에 많이 해당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전세의 가격 부담이 훨씬 더 큰. 바꾸고 말하면 자가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이미 출산이 끝난 나이의 연령층이 많이 소유하고 있고 네. 전세는 훨씬 더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전세 가격이 출산율하고도 좀 더 큰 관계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집을 소유한 분보다 집에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출산율이 더 떨어진다. 이런 것들도 네. 참 독특한 상황인데요. 이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 또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 여부랑 이 초산 연령이나 출산율이 관계가 있다고요?
네, 당연히 뭐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아무래도 생계 문제가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직장의 안정성도 문제가 되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출산율이 하락하게 되고 여성의 경제 활동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자연히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네. 이 많은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가 단순히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네.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부터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면 그만큼 사회적 양육에 대한 인프라가 상당히 잘 갖춰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실업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이 부정적인 영향, 네. 영향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상당히 큰 국가에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네. 말해서 우리가 경제 활동의 불확실성이 정복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많은 그런 가정일수록 훨씬 더 크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지금 집값과의 관계를 밝혀낸 논문이 화제가 됐지만 다시 말하면 큰 틀에서는 경제가 어렵고 또 네. 개별 가구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확실할수록 아이를 안 낳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평균 초산 연령이 역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초산 연령 어느 정도까지 높아진 걸로 나왔습니까? 이 경우에도 제가 통계청의 인구 동향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초산 연령이 현재는 약간 우리나라 전체 평균이 한 30.7세 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상태인데 서울의 경우에는 약 한 31.5세. 반면 충남이나 전남 같은 경우는 29.8세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전부 다 이 서울로 들어오려고 하고 또 경제활동의 기반이 서울에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네. 이렇게 아이도 낳기 어렵고 집도 구하기 어렵고 이런 것들이 과연 좋은가라는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이 저출산이 결국은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을까요, 교수님? 지금 세대가 또 노령화된 세대를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런 문제들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예, 사실 어떤 이게 부담이 있을까요? 저출산은 경제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칠 수 있는데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전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여하튼 저출산이 되면 미래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노동 공급이 감소하면 경제 성장이 감소하고 네. 경제 성장이 감소하면 세금 징수가 어려워져서 재정 집도가 심화되고 또 노인 문제가 연금의 부담이 어려워져서 노인 문제가 발생하고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경제에 악영향을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거로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만약에 이렇게 세금이 많아지고 연금이 어려워지면 근로의욕이 상실됩니다. 네. 우리가 얼마든지 열심히 일해도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징수되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상실되고 근로의욕이 상실되면 또 다른 노동 공급이 감소되고 또다시 경제에 부정영향을 미치고 이런 순환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문제가 미래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결국 경제 전반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해주셨는데요. 예. 자,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 누리과정을 지원하겠다, 양육비 지원하겠다. 또 지금 저희 상암동 이 라디오 스튜디오 근처에도 있지만 행복주택 같은 것들 지어서 좀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정작 변화라든지 또 큰 호응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럴까요? 문제는 한 두 가지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첫째, 만약 이런 효과가 없었다면, 이런 지원 정책이 없었다면 네. 출산율은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그 생각을.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을 가지고 정부가 하는 경제정책으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전에는 불과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었고 아주 이 저출산을 위해서 정부가 개몽을 했거든요. 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맞습니다. 정책을 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인구 구조가 변한 거거든요. 네. 지금 또 무슨 기본적으로 돈을 조금 더 주고 돈을 지원하고 이런 양육비를 지원하고 이런 형태로 가지고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출산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계몽이라든지 여하튼 어떤 형태든지 문화의 변화가 발생해야지 지금 재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예. 그 말씀도 옳은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젊은 층이 결혼하려면 평균 드는 비용이 2억 원 이상 또 거의 네. 3억 원 이하가 평균 결혼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결혼, 출산을 주저하는 면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회 전체가 주택 문제 해결 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좀 찾아가야 할까요? 참 이게 근본적으로 뭐다 이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렇죠. 우리가 정책이라고 할 때는 조금 몇 가지 기본적인 우리가 방향만 조금 정해놓으면 이 문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과연 지금의 정책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느냐, 네. 신뢰를 주고 있느냐, 또한 지속 가능할 것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뀐다든지 바뀌게 되면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어려운 문제. 네, 그다음에 이러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과연 우리 기성세대들, 예를 들어서 이미 출산을 끝낸 세대들, 나이 많은 사람 세대들이 과연 그 고통을 같이 분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만이 사실은 주택의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거는 정책만 결정되면 쉽게 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정책의 방향으로가 문제 설정하실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없이 그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비효율적으로 이런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 출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많은 토론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걸 한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출산의 원인이 뭐냐라는 말만 분분했는데 이번에 연구 결과를 통해서 주택 가격에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걸 실증적으로 밝혀냈고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심 환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출발점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남대 경제학과 황진영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정년이 되어서 혹은 회사 사정상 직장 그만두게 된 분들 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 자영업에 뛰어들죠. 한때 치킨집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뉴스가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폐업을 하는 사례가 이미 흔히 알려져 있죠. 대부분 재취업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또 규제에 대한 논의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경제연구원 노동시장연구 TF 우광호 부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제 발표된 자료인데요. 고령자 파견 허용과 영세 자영업자 과밀화, 완화 가능성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55세 이상 자영업자 6만 명이 취업을 희망하는 것, 재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간략히 연구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에 영세 자영업자가 많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 중에서는 이제 자영업을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그 비자발적으로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생계를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취업 그 임금 근로자로 데려올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한 6만 명 정도가 그 취업자로 하고 싶다는 그 의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의 수요와 공급을 좀 파악해 봤습니다. 예, 이 6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그 설문조사를 통해 알려진 건가요? 예. 지금 통계청에서 나오는 경제활동인구 조사 보면은 그 네. 현재 이제 사업을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서 취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약 6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의미가 있는데 네. 자영업자들 평균 수입이 월 150만 원 정도다. 실제로 그 정도 수입만 보장되면 재취업하는 게 낫겠다. 이런 분들이 많다고요. 네. 워낙 이게 과밀화가 심하다 보니까 경쟁도 심해지고 수익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60대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은 월 135만 원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까 네. 월 150만 원 수준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예. 1년 동안 창업을 하고 혹은 가게를 내고 살아있는 1년 동안 생존해 있는 자영업자가 58%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참 놀라운 사실인데 사실은 이 연령대 분들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연령대 분들은 취업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기업 문화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이 다를 텐데요. 네, 개인적으로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파견 근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파견을 통해서 사업주와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인력난이 워낙 심한데도 불구하고 각종 노동 사용의 규제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규제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어주면서 취업을 향상시키자 그런 취지입니다. 예, 사실 파견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습니다. 98년 외환위기 이후 행정 서비스 정도에만 지금 허용이 돼 있고 제조업은 아직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조업 분야까지 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진 일자리가 너무 많아진다 이런 비판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비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 분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수요와 공급이 만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 뿌리 산업이라고 일컫는 이런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엄격히 파견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업주들이 오히려 이 불법을 감수하고 사법 처리를 감수하고 이제 파견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중장년 일자리법이라고 해서 정부가 이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파견법을 좀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중장년층만이라도 파견법을 좀 규제해서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지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을 중고령층만이라도 풀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고령층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업무들, 이렇게 현재 규정되어 있는 업무들을 보면은 프로그래머나 컴퓨터 개발 그리고 디자이너 등 고령층에 적합하지 않은 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파견 근로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용한 일자리를 허용을 해서 갑자기 퇴직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생계비도 조금 확보를 해주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회활동 중단으로 오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좀 해소를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중장년층이 이를테면은 제조업 같은 곳에 파견 형식으로 다시 재취업을 한다면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중고령층들이 지금 취업을 하는 것도 당장 시급한 일이지만 네.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한번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담에서 오는 채용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견 기간 동안 그 근로자를 시용 기간으로서 경험을 해보고 그 근로자들이 전국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순효과도 좀 기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예. 자, 당장 중장년 퇴직자나 또 구직자 입장에서는 뭐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좀 빨리 취업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을 좀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장 파견을 허용한다고 해가지고 중고령층만을 허용한 상황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임금 수준을 끌어내릴 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쪽 사업장에서도 정규직을 보호해야 되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전체적으로 임금 수준이 떨어진다는 건 조금 기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55세 이상 일자리가 꼭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취지에 맞게 파견 근로자들을 임금 수준을 점차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4대 보험 가입률을 증가시킨다든지 하는 근로 여건의 개선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떻게든 베이비 부모 세대들 지금 뭐 60대 자영업자가 월 135만 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좀 더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또 사회적 관심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제연구원 우광호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생생경제에서 아주 주목받고 있는 알짜배기 코너입니다. 경제 도미노 시간입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 바닥을 찍고 되살아날까요? 가계 소비 심리 반등하고 있고 산업 생산 또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호조를 보인다. 이렇게 일부 경제 동향 지표들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무섭게 하락해왔는데 반등을 했습니다. 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조심스럽지만 긍정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발언. 물론 이 발언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고비를 넘은 걸까요? 이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표들은 조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계속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저는 사실 저 같은 전문가한테 뭐 이런 얘기 물어보기보다도 있잖아요. 네. 일반 국민들의 그 생각 속에 답은 있다고 보여요. 일반 네. 국민들이 사실은 지금 경기 살아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지금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요. 자, 근데 그에 이제 뭐 그 당국 책임자들 같은 경우 그런 발언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뭐 총선 앞두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그 분위기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3월에 내수 지표가 일부 반등했다는 것은 저는 이제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굉장히 미미한 개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목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재정을 1분기 재정을 조기 집행을 굉장히 11%나 좀 늘려가지고 조기 집행을 당겼었습니다. 네네, 그랬죠. 그러니까 한 14조 3천억 원 정도를 땡겼었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는 일부 신제품 효과들도 결합되어 있지만은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 내수 지표에 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소비자 심리 지수를 먼저 한번 보게 되면요. 네. 2월 달에 비해서 한 2%포인트 상승했다고 했는데 지난해 4분기요. 지난해 10월 달부터 12월 달에 월 평균 104였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1분기 평균이 99거든요. 네. 그러니까 3월 달에 100이라 하더라도 지난해 4분기보다 여전히 4%포인트가 낮은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들의 이제 그러니까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실사 지수가 제조업의 업황 이제 실사 지수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68로 나왔습니다. 3월 달에요. 네. 3월 달에 68로 나왔는데 이게 장기 평균이 이제 80인데요. 지금 70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지난해 4분기만 하더라도 68.7이었었는데 올해 1분기가 65.3이니까는 계속 나빠지고 있는 추세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내수 판매도 마찬가지. 제조업의 내수 판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장기 평균에 비해서 한 10%포인트가 여전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는 개선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고요. 네.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의 경기 지표들을 바라봤을 때 겨우 이제 추락하다 고개를 든 정도인데 다시 오르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 좀 시급하고 조금 아직은 어불성설인 면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수출 역시 마이너스 상태이긴 한데 수출 감소폭 사실 무서웠거든요. 두 자릿수대로 네. 계속 감소했는데 네. 감소하는 건 그대로긴 한데 조금 하락폭이 줄었다. 그래서 대외 경제 리스크는 좀 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감소폭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보도에서 지적했지만은 사실 이제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영향이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이제 그러니까 원래 4월에 출시를 해왔었는데 네. 이걸 한 달 당겨가지고 이제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끌어올린 부분이 크고요. 네. 예, 기본적으로 지금 한번 봐보세요. 4월달 오늘 이제 그러니까 4월에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에 수출 증가율이 나왔는데 네네. 마이너스 25.7%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1월달에 마이너스 18.5, 2월달에 마이너스 12.2, 3월달에 이제 마이너스 8.2인데요. 저는 마이너스 8.2도 굉장히 큰 거라고 봐요. 네. 지금 수출이 그러니까 증가하지 못하고 현상을 유지해도 지금 우리가 문제인데 지금 계속 줄어드는 폭이 지금 이제 이렇게 굉장히 크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네. 4월 달에 지금 한 3분의 1이 지났는데 한 25.7%다. 이렇게 보면 3월 달에 이게 감소라는 것이 지금 이게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우리가 진단하기엔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가 된 게 2014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경쟁업체들하고 굉장히 이 경쟁력이 많이 좁혀졌고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올해 이제 스마트폰 시장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발생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3월 이제 신제품 출시 효과가 좀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대외 경제 리스크가 완화된 거는 이제 4월 달에 연준이 이제 금리 동결을 이제 전망하면서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유가도 안정되어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유한화 약세도 이제 완화되는 이런 게 힘입은 게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상반기 중으로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성장세가 이제 둔화된 것이 지금 이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가 지난 4분기보다도 그러니까 둔화된 것이요. 네. 거기다 이제 유가도 기본적으로 크게 안정적으로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대외 경제 리스크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종합해서 보면 꿈보다 해몽인 게 지금 경기 지표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자, KDI 역시 지금 경제가 낮은 성장세 지속하고 있다. 얼마 전에 사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확증적인 발언을 해서 이 뉴스가 된 적이 있었는데 경기 둔화 가능성 줄었다 이렇게 또 분석을 내놨습니다. 정작 산업계에서는 뭐 아까 가계 경제도 말씀하셨지만 온도차가 많이 나거든요. 아직은 부정적인 입장이 있는데 이런 차이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KDI 같은 경우도 우리 경제가 바닥을 찍은 건 아니라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뭐 섣부르게 이제 바닥에서 이제 그러니까 회복으로 이제 전환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판단 내릴 수가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KDI가 주목하는 건 이제 건설 투자가 크게 이제 증가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건설 투자 증가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재정 조기 집행 효과가 큽니다. 첫째는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우리가 5월 달부터 지난 2월 달부터 우리가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그러니까는 소득 심사가 강화되지 않았습니까요? 이게 강화가 되진 게 수도권은 이제 2월부터 강화됐는데 비수도권 같은 경우 5월이죠. 5월부터 이제 네.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택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그 건설을 이제 땡겨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분양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그 효과들이 재정 조기 집행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 점에서 나머지 지표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장에서 일단 느끼는 것들이요.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네. 것이 뭐냐면은 2월 달부터 3월 달이 더 이제 나빠졌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수가 소비가 좀 취약하다. 맞습니다. 이거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악화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현장의 이 느낌을 제대로 전달이 된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 예, KDI도 그렇고 지금 기획재정부가 통합재정 수지나 관리재정 수지 발표할 때 보면 이 기대치보다는 덜 나쁘다라는 어떤 긍정적 뉘앙스를 주고 있는데 사실 현실의 온도는 아주 차갑죠. 자, 이런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소득이라든지 소비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취약한 상황인데요. 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뭐 수출이나 여러 가지 여건도 중요하겠지만 좀 시급하게 지금 관심을 둬야 할 부분들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당국이 그러니까 이게 제 경기가 좋아진다고 지금 이렇게 믿고 싶은 건데요. 좋아진다가 아니라 네.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싶다고 이렇게 이런 자세로 임하지 말고 저는 원칙과 상식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내수하고 수출 부진이 제가 뭐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모두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다 체질 강화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통해서도 지난 3년간에 우리가 성장률이 한 2.6%뿐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4.0%였던 것이 지금 그러니까 3%가 붕괴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위적 부양을 안 하게 되면 2%도 무너진다는 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전망들입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체질 강화가 정답인데 네. 제가 이제 그러니까 내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이 시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지만은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지금 이제 가계 소비를 억압하고 있는 가계 구제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예,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한국판 양적 완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제 그러니까 이 그 사업의 고부가 같이 와요. 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은 제조업인데 네. 제조업의 고부가 가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그러니까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어차피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손쉽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업을 해왔었는데 이게 좀 혁신 능력이 굉장히 제고가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거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 산업 경쟁력 확보가 이게 일시적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예. 자, 근본의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직시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좋은 상품만 골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면서 관리도 받고 철세도 하고 싶다. 는 고객님,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미래에셋증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사하라.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4월의 꿈과 희망 스카프 제20회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함께할 친구를 모집합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키덜트, 캐릭터, 웹툰, 게임 등 많은 업체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스카프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동대문 DDP에서 열립니다. 4월, 지금까지의 동탄과 선을 긋다. 무엇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에 더욱 위대한 동탄을 완성하다. 동탄, 그
이상의 동탄을 원한다면 이제 자유를 만나야 할 때. 동탄 신도시의 퍼스트 클래스 동탄 파크자이. 1644-0061 GS건설. 인류를 관절염에서 구할 귀인이 온다. 귀인? 캐펜텍. 역시 캐펜텍. 캐펜텍. 제일약품. 평택 평점.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 대단지 스케일. 급이 다른 미래가치. 평택을 대표할 센토피아 브랜드 시티의 완성. 프리미엄의 역대급 센토피아 평택 영실. 4월 8일 주택 홍보관 오픈. 조합원 가입 문의 1599-8733. 시공 예정사 현대엔지니어링. 눈등이 5째.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만 가끔 눈앞이 캄캄하다는 삼성화재 고객 박정수님께 봄봄 밴드가 찾아갔습니다. 앞날까지 환해지는 희망의 봄 드리러.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쌀입니다. 쌀. 네, 쌀은 주권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하죠. 쌀 소비 아주 큰 문제입니다. 3377님, 한국인의 주식 증권인 줄 아셨다고요. 네, 먹는 주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정답자는 2277님입니다. 생수 한 박스 선물 드립니다. 소비가 너무 줄어서 어디 쌀 농사 짓겠습니까? 쌀 소비 늘리는 방안 정부가 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저희도 함께 지켜보고 문제 노력하겠습니다. 내일은 총선입니다. 하루 쉬고 목요일 오후 3시 10분 김우성의 생생경제 다시 돌아옵니다. 김우성이었습니다.